안녕하세요. 나이트 시네마입니다. 오늘은 왓챠에서 왓챠 파티 기능을 이용해서 미드소마를 다 같이 감상한 후에 스포일러 감상 후기 토론의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먼저 저는 주변에서 이 작품을 토요명어 감상회로 선정을 했다고 했을 때 많은 우려들이 있었어요. 그거 보고 나면은 진짜 기분이 이상해지고 볼 때도 굉장히 힘든 영화다. 기분이 찝찝해진다.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 감독의 전작인 유전도 그렇고 이번 작품인 미드소마도 그렇고 보기 전에 사람들이 하도 주변에서 볼 때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 뭐 끔찍하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항상 긴장도를 최대치로 올리고 봐서 그런지 이렇게 주변에서 우려해 주셨던 것보다는 그렇게 불편하게 봤을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번 작품 미드소마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전작인 유전보다 훨씬 재밌게 봤고요. 그리고 뭐 전작인 유전과 굳이 비교를 안 하더라도 그냥 이 작품 자체만을 보더라도 저희가 감독판을 봐서 거의 2시간 50분 가량 감상을 했는데 그 2시간 50분 내내 긴장감을 꽉 채워서 버릴 장면 하나 없이 너무 재밌게 봤던 것 같고,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도 모를 만큼 시간이 굉장히 긴데도 불구하고 집중해서 잘 봤던 것 같습니다. 어느 장면 하나 그 집중도나 긴장도를 늦출 수 있는 구간이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별점을 굳이 매기라면은 한 4개 정도 줄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재밌게 봤고, 저는 지금 사전 정보가 거의 없이 첫 번째 관람을 한 입장인데 어느 정도 좀 장면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온 지 꽤 된 영화인 만큼 많은 분들이 분석을 해 놓으셨을 거예요. 그런 것들도 좀 찾아보고 하면서 좀 어느 정도 사전 지식을 습득한 후에 한 번 더 보고 싶다. 왜냐면 뭐 은유, 메타포 같은 것들이 전반에 엄청 많이 깔려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제가 어느 정도 보기는 했지만 좀 100%다 캐치하지는 못한 것 같아서 그런 거 다 알고 한 번 더 감상해보고 싶다라는 욕심이 드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보고 나서 제일 먼저 들었던 문구는 이런 문구가 있어요. 다수가 망상에 시달리면은 종교라고 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무교긴 하지만 지금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종교들을 싸잡아서 다 폄하할 생각은 없고요. 다만 몇몇 사이비 종교들이나 뭐 도를 아십니까? 뭐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딱 어울리는 문구와 딱 어울리는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이비 종교가 왜 무서운지, 집단 광기가 왜 무서운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작품이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 그 생각도 들었어요. 모태신앙이 안 좋은 이유가 이 작품에 좀 드러나 있지 않나. 왜냐하면 모태신앙이라는 게 태어나자마자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떤 부모의 영향에 의해서 좀 정해지는 종교 같은 건데, 이 작품에서도 대부분 모태신앙으로 시작된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본인의 선택권 없이 주어진 종교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왜냐하면 어릴 때는 흡수력이 빠르기 때문에 좀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없이 그냥 주변에서 다들 그렇게 하니까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그렇게 커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상한 행동을 할 때마다 좀 항상 하는 말이 우리의 전통이에요.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쁜데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주인공 일행을 이 마을로 끌어들인 그 친구도 보면은 정말 자연스럽게 정말 이상할 거 하나 없다는 듯이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게 진짜 어느 순간 그걸 눈치챈 이후부터는 그 친구의 눈빛이라든지 말투, 행동 하나하나 이런 것들이 다 소름 끼치더라고요. 모태신앙의 예는 아니지만 저 역 근처에 보면은 도를 아십니까?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겉은 멀쩡한데 항상 말투는 낮은 음의 어떤 평온함을 유지하고 본공은 항상 뭔가 초점이 반 정도 나가 있고 그런 분들이 다 모여 있는 그런 마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좀 장면 중에서 생각이 들었던 거는 이게 사이비 종교를 뭔가 좀 꼬집고자 했던 게 아닌가 싶었던 게, 경전이라고 그 사람들이 되게 성스럽게 여기는 걸 보면은 물감으로 막 말도 안 되게 막 칠해져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뒤에는 막 써져 있지도 않아요. 근데 그거를 그 사람들은 막 그럴듯하게 막 해석을 해가지고 이 뒤가 백지라는 것은 아직도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뜻이고, 뭐 물감으로 칠한 거는 뭐 칠한 장애아 걔가 의도하는 바를 우리가 해석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걸로 포장을 해놨어요. 그리고 항상 뭔가 의식이 치러지거나 할 때 보면은 항상 화려하고 좀 그럴듯하게 예쁘게 보이게 항상 치장을 해놓는단 말이죠. 결국 그런 종교라는 것도 그런 게 아닌가. 어떻게 보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걸
수도 있는데 그거를 그럴듯하고 좀 있어 보이게 포장한 게 뭔가 종교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별거 아니고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 물론 뭐 제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모든 종교를 다 싸잡아서 뭐 비하를 한다거나 그럴 생각은 아니고요. 일부 좀 사이비 종교를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수가 망상에 시달리면은 종교라고 한다라는 메시지를 뭔가 감독이 잘 전하려고 만든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붉은 눈의 뻐꾸기님부터 지금 저 말고는 다들 여러 번 감상을 하신 것 같은데 붉은 눈의 뻐꾸기님은 이 작품을 처음에 본다고 했을 때 나 이거 다시는 볼 자신이 없어요라고 얘기를 하시고는 기어이 들어오셔서 끝까지 함께 봐주셨거든요. 그렇게 여러 번 봐주신 소감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두 번째 봤고요. 처음에는 영화관에서 봤었는데, 네. 제가 영화관에서 본 영화 중에 좀 가장 충격적이고 가장 끔찍한 경험을 했던 영화였고요. 음, 진짜 영화관에서 있는데, 음, 이제 나가야 되나라는 고민을 진짜 분단위로 했던 것 같아요. 첫 장면이 음. 데니의 어떤 트라우마처럼 시작이 되잖아요. 트라우마의 표현을 되게 잘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계속 그 귀에 맴도는 음악과 함께. 근데 그 음악이 거의 영화 내내 나오면서 이렇게 귀를 이렇게 괴롭히고, 그리고 이 영화가 달려가기 시작하는 그 엄청 하얀 절벽에서 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 맞아. 영화를 봤을 때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그냥 떨어져요. 음, 그러니까 다른 영화 같으면 이걸 이렇게 좀 멀리서 보여준다든지 음, 음, 좀 이렇게 다른 식으로 이게 애둘러서 표현을 하는데 영화는 그런 거 없어. 음, 그냥 직진이야. 음, 떨어져서 어떻게 떨어졌고 막 어떻게 얼굴이 어떤 형태인지 막 보여주고, 그리고 할아버지는 심지어 떨어졌는데 다리가 부러져서 죽지도 않았는데 음, 그걸 이제 막 망치로 깨버리잖아요, 머리를. 맞아요. 그걸 그냥 아예 그냥 이렇게 망치로 깨는 것처럼 이제 연출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걸 보여줘 보잖아요, 맞아요. 관객한테. 그리고 정말 그 충격적이었고, 영화를 처음 볼 때, 맞아요. 야, 이게 일이 되나? 생각이 들었고, 근데 그게 이제 거의 시작이었죠. 계속 음, 조금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음, 사실 처음 영화를 보고 이제 영화관에서 나올 때는 정말 다시는 보기도 싫었고 상상하기도 싫었어요. 다시 음, 떠올리는 것 자체도 마치 고문 같은 영화였고 그럴 수 저한테는. 있지. 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이제 어떤 다른 사람들의 감상을 듣고, 음, 이제 이게 시네타운 19에서도 다뤘던 영화니까, 들어봐야겠다. 네, 이제 그래서 듣는데, 음, 그렇게 듣고 이제 또 조금 생각을 해보고 나니까 음, 정말 잘 만든 영화라는 거는 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 이제 이번에 두 번째 봤을 때 사실 이 장면이나 이 미장센들이나 어떤 그런 영화의 예술적인 부분이 굉장히 디테일하고, 음, 설정들도 굉장히 디테일하잖아요. 음, 그들이 뭔가 진짜 있을 것 같잖아요, 현실에. 음, 규칙이 있을 것 같고, 음, 뭐 규칙이 있는 것 같고, 그들만의 규칙이 있는 것 같고, 그런 게 굉장히 표현이 잘 돼 있고, 음, 그리고 이 쨍한 화면에서 음, 엄청 공포스럽잖아요. 영화 자체가 공포 영화잖아요. 맞아요. 근데 엄청 밝잖아요. 파스텔 톤이야, 심지어. 음, 엄청 밝고, 그리고 이거 뭔가 이렇게 이 영화를 두 번째 보면서 느꼈던 점은, 좀 영화로서 보게 되니까 정말 참신하다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어요. 사실. 맞아. 야, 공포 영화라는 장르를 이렇게도 찍을 수 있구나. 음, 야, 감독이 정말 괴짜구나. 괴짜지만 진짜 천재, 어떻게 보면 공포 영화라는 분야에 대해서 천재구나라는 게 좀 느껴져가지고, 음, 야, 참 다시 보니 참 정말 대단한 감독인 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감독이 대체 평소에 대체 무엇을 상상하고 살아서 이런 영화를 찍을 수 있나라는 생각이 음. 좀 가장 크게 들었습니다. 이런 끔찍한 네, 행위가 일어날 때 보통 네, 공포 영화들은 어두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되는데 그쵸. 이거는 마치 관객들한테 디테일한 거 하나하나 놓치지 어, 말고 어, 두 눈 똑똑히 뜨고 보세요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맞아. 굉장히 쨍한 화면에 밝은 화면으로 그걸 하나하나 다 보여주기도 하죠. 맞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가장 정말 임팩트 있었던 장면은, 야, 그 헛간에서 이제 다 같이 이제 뭔가를 하는 그 장면은, 음, 영화관의 그 큰 스크린으로, 그 엄청난 그 큰 사운드와 큰 스크린으로 이걸 봤을 때 그 충격은 진짜, 야, 근데 안 그래도 저 예,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게 성기 노출이 되는 작품이잖아요. 그쵸. 극장에서도 그대로 그냥 나왔어요. 그냥. 블러 처리도 없이 그냥. 그냥 나왔어요. 그런 거 없이. 아이고야. 그래서 이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래도 되나? 그러니까 이게 약간 노인분들도 나오고, 어, 이게 뭐랄까, 이제 20대 성인 사람들도 나오잖아요. 어, 그래서 이게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저는. 다 그치. 그렇겠지만, 정말 굉장히
굉장히 좀 많이 골 때리고 끔찍한 장면이고 좀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면 정말 잊혀지지 않는 체험을 했다. 라고 저 생각이 말씀 듭니다. 중에 죄송한데 혹시 혼자 보신 건가요? 극장에서? 그렇죠. 저는 불행 이제 중 다행이네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떤 이제 제가 좋아하는 한 평론가가 너무 좋다 이 영화. 음, 이거 이 영화 너무 좋다. 너무 좀 독특하다라고 해서 음, 그래? 하고 봤었거든요. 음, 사실 이렇게 독특하다라는 평을 듣고 같이 보러 가진 않잖아요. 음, 일반적으로. 그리고 아무래도 공포 영화다 보니까 음, 그렇죠. 그래서 혼자 다행인가? 다행히 혼자 보러 갔었죠. 누군가 음. 같이 보러 갔다면 그 사람과 손절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두 번째 본 감상평을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뻐꾸기님이 같이 감상하는 동안에 채팅으로, 그 왓챠파티 채팅으로 계속, 아우, 막 너무 끔찍해요. 감독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올리고 있을 때, 여유롭게 각각님이, 19세 영화에 이 정도야. 더한 작품도 많아. 뭐 이런 식으로 노선을 떨어주셨는데, 각각님은 이 작품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화가 뭐 되게 잔혹하다거나 충격적인 장면이 물론 있지만은 음, 뭐 고영화에서는 그게 심한 수위는 아니지만 되게 센세이션한 부분은 뭐 낮장면에 이런 거를 공포영화를 연출했다는 것 자체가 말상의 전환이고 음, 제가 알기로 최초일 거예요. 뭐 이런 식 대낮에 진행되는 공포 장르 음, 영화가 그 아까 나이트 시네마님 말씀하신 것처럼 종교에 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된 영화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좋은 종교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이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저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단어를 제일 싫어하거든요. 음, 사실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 주류 비주류일 뿐인데, 음, 자기들하고 조금 소수라고 이단이라고 치부하고, 뭐 그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비난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음, 저는 그거 자체가 되게 잘못된 생각. 종교는 음, 기본 교리가 아무리 좋더라도 믿는 사람이 잘못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위험한 도구인 거예요. 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신념을 사람들 선동해가지고 얼마나 나쁜 짓을 할 수 있는 건 역사적으로도 많이 보여줬잖아요. 그치. 십자군 전쟁이라든지. 음, 종교전쟁, 모든 과거에 일어났던 전쟁 90%가 다 종교전쟁이었을 거예요. 음, 자기랑 믿음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죽였잖아요, 그렇게. 음, 그, 그게 다수가 믿게 되면은 얼마나 무서워질 수 있는가. 음, 그 안에 영화 중간에 나오잖아. 꼬맹이가 막 아무 의심 없이 자기 목숨 버리려고 하는 거. 음, 저는 그 장면이 제일 무서웠어요. 그 꼬맹이 그 어린 애가 음, 집에 가는 건데 뭐가 무섭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제일 무섭거든요. 그렇지. 그 장면에서 제가 딱 느꼈던 게, 모태신앙이 이래서 진짜 위험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걔는 자기 목숨도 그렇게 쉽게 버리는데 남의 목숨은 더 쉽게 생각하겠죠. 그렇지. 걔가 잘하면 얼마나 무서워지겠습니까. 음, 음, 아무튼 그런 면에서 되게 잘 만든 영화고 음, RS 감독이 이런 불쾌한 영화를 찍는 데서는 진짜 세계 최고의 감독은 누구나 인정할 건데 진짜. 이 영화보다 더 잔인하고 기분 나쁜 영화는 있지만은 이렇게 잘 찍은 사람 드물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메이저급으로. 그렇지. 맞아요. 음. 그 인터넷에도 짤들이 돌아다니는데, 그 불쾌한 영화 그 레벨이라고 해서 이렇게 굉장히 나눠져 있어요. 근데 물론 그런 작품들이 훨씬 더 불쾌하고 더 고어한 장면도 많고 보고 나면 기분이 더 찝찝하겠죠. 그런데 아까 카강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극장에 상영될 수 있고 어느 정도 작품성도 인정을 받으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쾌하게 만드는 거는 이 감독이 거의 뭐 지존급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 영화는 고어 장면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불쾌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냥 아무 장면도 아닌데 맞아. 그런 재주는 정말 대단한 재주죠. 맞아요. 심지어 밝은 화면에 되게 예쁜 그 꽃장식을 하고 춤을 추고 있는데도 되게 불쾌해지죠. 그거 보고 있으면은. 무슨 일이 날지 모르겠고, 긴장되고 막 그런, 이게 느끼셨을지 모르죠. 색 보정을 약간 파스텔 톤으로 했거든요, 영화가. 맞아요. 그냥 화사한 게 아니고 그냥 파스텔하게 일부러 보정을 했어요. 더 어, 그렇게 보이게 하려고. 야, 정말 대단한 감독이죠. 그쵸. 그리고 저희가 지금 감상한 게 감독판인데, 감독판은 극장판에서 편집된 23분의 장면들이 추가가 돼 있고, 지금 제가 말씀하시는 와중에 그 추가된 장면들이 어떤 장면들인지 리스트를 쭉 이렇게 보니까 대부분은 그 개연성을 위해서 더 설명을 위해서 붙여놓은 그 장면인 것 같고요. 두 분은 다 뭐 극장에서 보시거나 했을 테니까 감독판이 아닌 극장판을 보셨을 텐데, 아까 뻐꾸기님도 보시다가, 이거는 처음 보는 장면인데, 이런 장면들도 있었는데,
감독판과 극장판을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기억이 좀 나시나요? 극장판에 대해서? 뻐꾸기님부터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네. 그 아이가 나오는 장면 있잖아요. 그 그 호숫가. 장면은 아예 없었어요. 그 음. 극장편에서는 제 기억에는. 음. 그리고 제가 채팅에서 썼지만 원래 그 장면에서 아이를 실제로 강에 던지려고 했던 겁니다. 감독은. 근데 제작사에서 그건 절대 안 된다고 했다고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시퀀스가 이어가잖아요. 네. 이제 댄이랑 남친이랑 싸우는 그 장면도 아마 제 생각에는 없었던 것 같고요. 제 맞아요. 기억에는. 네,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맞습니다. 외에는 제가 앞에를 못 봐서 앞에는 모르겠는데, 그 이외에는 딱히 이렇게 생각나는 장면은 별로 없네요. 근데 개인적으로 그 극장판이었다면 못 봤을 법한 그 아이의 그 호숫가 장면. 그 장면은 오히려 이거는 진짜 필요한 장면 아닌가? 이게 왜 극장판에서 근데 편집이 된 거지? 이런 생각이. 이제 편집이 된 이유는 아무리 이제 저 약간 할리우드의 약간 뭐랄까 불문율 같은 느낌이죠. 그러니까 애는 건들지 말자. 애는 건들지 않는 게 이제 어떻게 불문율이니까. 근데 이제 그거 넣으면 불편해할 사람들이 너무 많겠죠, 사실. 그렇지. 그래서 그냥 제작사에서 아마 이건 좀 빼면 안 될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알겠습니다. 근데 저도 굉장히 좋은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영화의 주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굉장히 맞아, 좋은 맞아. 장면이고. 이 빠진 장면이 게 있어서 참- 더 좋았어요, 저는. 빠진 게 참 아쉽네요, 영화에서. 그래도 뭐 이번 기회에 보셨으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죠? 오시길 잘했죠? 안 오시려고 하다가. 근데, 네. 잠을 다 잤네요. 그러게. 우리 카카님은 어떠셨어요? 극장판이랑 좀 비교할 만큼 극장판이 기억이 나시나요? 저 극장판 아예 안 봐가지고. 아, 처음부터 감독판으로 보셨어요? 감독만 봐. 그냥 마트에 올라온 거 봐가지고 얼마 전에 봤어요. 그럴 거리 안 됐어요. 아, 나한테 다룰 때가 안 봤는데, 어. 되게 괜찮다 생각했고. 음. 제가 샘 레이미 감독 스타일 연출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제가 대척점에 있는 스타일이잖아요, 이 사람이. 아, 현실적으로 찍고, 불쾌하게 찍고, 그런 스타일인데도 이런 스타일이 오히려 더 대중적으로 먹히는 것 같아요, 요새 사람들한테는. 과장되고, 이렇게 슬랩스틱하고 그런 개그 스타일보다는 세련되고, 잘 찍은 듯한 느낌이 들고, 사람 불쾌하게 만드는 그런 영화들 있잖아요. 유전이라든지, 미드소만 되게 명작 공포 영화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쵸. 이블데드라든지, 드레이브 투미 헬 같은 경우에 망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좀 다른 얘기지만 닥터 스트레인지도 사람들 되게 최악의 영화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닥터 스트레인지 2에 대해서 호불호가 갈리고 있는데, 카카님은 완전 극호의 입장으로 보셨지만, 보시고 나서도 불호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도 알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있습니다. 그리고 네네. 이 영화가 주제 중에 그러니까 저들은 사실 자기가 죄를 저지르고 있지만 죄인지 모르잖아요. 그치. 저는 그게 종교의 가장 무서운 점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현실에서 저런 식으로 살인을 한다지 하면 당연히 잡혀서 이제 깜빵에 가겠지만 이제 단순히 살인이나 그런 게 아니라 조금씩 어떤 범죄라든지 어떤 그런 걸 저지르고 있는데도 분명히. 근데 이게 종교의 힘? 종교의 어떤 그런 거 빠지게 되면 자기가 분명히 죄를 저지르고 있는데도 죄인지 모르고 이게 무슨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든지 뭐 목사님의 이름으로든지 이게 행해지니까 그런 식이 되니까 굉장히 무섭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현실적으로 다가왔던 부분이 뭐였냐면, 사실 이제 좀 다른 얘기인데, 제 굉장히 친한 주변 인물인 사람 중에, 네. 실제로 이제 신천지에 빠졌던 사람이 있었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광주에 굉장히 좀 크게 있거든요. 사람들이 크게 있는데, 근데 그들은 이렇게 강경파는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뭐 소문으로는 뭐 이렇게 가면 뭐 다단계를 한다든지 뭐 돈을 뺀다든지 그렇게 한다고는 하는데, 그건 이제 옛날 말이고 요즘에는 그런 식으로는 안 하는데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처럼 뭐 직접적으로 돈을 뺏는다든지 목숨을 뺏는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 단체, 이런 굉장히 커졌잖아요. 신천지라는 그런 단체가 옛날보다 크기 위해서 누군가는 거기에다가 무엇이든 바쳤을 거 아니에요. 자기의 청춘을 바친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자기의 돈을 갖다 바친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옛날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폭력적인 방법이 아니라 조금씩 이 영화처럼. 이 영화의 플랜스 피어도 조금씩 처음에는 엄청 막 기겁을 하잖아요. 맞아. 어떻게 저러냐 하는 것처럼 조금씩 범죄는 안 저지르면서 현실적으로는
안 좋아지면 조금씩 그들과 자기가 똑같이 만들고 그리고 똑같은 사람을 데려오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 그게 뭐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을 수 있죠. 하지만 내가 이거에 심취하게 되면 내 일상이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심취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이 신천지라는 신앙에 심취하게 되면 일상이 깨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자기들은 아니라고 하지. 자기들은 뭐 학교 그만두러 한 적도 없고, 뭐 직장 그만두러 한 적도 없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는 하지만, 신천지 일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 스케줄에 맞추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들 일상이 깨질 수밖에 없어. 마치 내가 선택하는 것처럼 만들어요. 그들을. 그치. 고도의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죠. 맞아. 사실 그게 죄거든요. 물론 법에 걸리진 않겠죠. 자기가 선택했으니까 어쨌든. 근데 하지만 그거는, 그러니까 정신이 좀 제대로 박힌 어른이라면, 이제 막 갓 20살이 된 아이들한테 시킬 만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치. 그들의 아직 그런 직업이나 어떤 그런 걸 가지지 못하고 자기의 어떤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지 못한 아이들이 할 짓이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각각님이랑 지만이 얘기하셨던 모태신앙과 비슷한 것처럼 저는 그런 지금 현대 종교가 단순히 옛날처럼 뭐 서로 죽고 싸우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 식의 어떤 가스라이팅과 조금씩 삶에 스며드는 보이지 않는 폭력을 굉장히 잘 표현한 영화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을 이제 빼내온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소름 돋는 부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사실. 영화 계속 막, 아이고, 그랬구나 하면서, 이게 엄청 공감해주고 계속 같이 아파해주잖아요, 같이. 근데 그거는 실제로 아픈 사람에게 너무 치트키야. 안 빠져들 수가 없는 거야, 사실. 저희 같이 봤었던 네. 영화 밀양에도 전도연이 종교에 빠지게 그렇죠. 되는 계기가 그거죠. 정확히 그 부분이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을 이용하는 굉장히 사실 어떻게 보면 악질적인 범죄죠. 다른 쪽으로 보면 이게 법으로 지정되지 않았을 뿐. 그래서 감독이 아마도 전작이었던 유지연도 그렇고 이번 작이었던 미드소마도 그렇고 어떤 가족이나 혹은 뭐 종교에 빠진 가족이라든지 그런 경험이 실제로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표현을 잘해서 좀 정말 많이 소름 돋는 영화였습니다. 맞아요. 듣다 보니까 몇몇 가지 좀 기억에 남는 연출들이 있는데 네. 특히 그 사람 목소리를 가지고 연출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BGM 대신에 그 사람들이 단체로 내는 뭐 이런 그 목소리 허밍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로 아카펠라. 아카펠라. 그렇지. 힐링 영화 맞네요. 그거를 힐링 영화답게 아카펠라가 나옵니다. 네. 이런 아카펠라로 BGM을 까는데 그게 듣는 관점에 따라서 되게 평화로운 음악 같기도 하면서도 굉장히 좀 섬뜩하고 좀 기분 나쁘게 들릴 때도 있고 때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들리는 굉장히 묘한 그 사람의 목소리죠. 그래서 그리고 되게 좋은 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관점에선 그 음악이 너무나도 평화롭고 좋은 음악이 있지만 그렇지. 우리들의 입장에선 너무나도 소름 돋고 불쾌한 음악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리고 진짜 그 절벽 씬이 나올 때도 그 커플이 두 커플 뭐 프랑스에서 왔다고 했나? 그 두 커플이 막 얘기할 때 저거 지금 왜 보고만 있냐 말려라 이런 얘기를 되게 격하게 하는데 그 소리가 되게 그 묵음처럼 해가지고 약간 멍하게 들리게 처리돼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간에 그 종교인들 귀에는 안 들린다는 걸 그렇게 묘사를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플로렌스 퓨가 남자친구의 그 성관계 장면을 보고 나서 그 숙소로 돌아와가지고 막 절규할 때 신도들이 둘러싸가지고 같이 막 절규하잖아요. 그러므로 해서 개인이 내고 있는 절규의 목소리를 단체의 목소리로 묻어버리는 느낌이 났어요. 그래서 야 이게 종교라는 게 이런 거 아닌가라는 거를 굉장히 사람 목소리 가지고 연출을 밀당을 하면서 잘 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야 진짜 이 감독이 본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말을 정말 효과적으로 어떻게 연출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는 감독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까 그 카깡님이 사실 이 영화가 공포영화 치고는 그렇게 잔인한 장면, 고어씬들이 많이 안 나오는 편이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제가 이렇게 플레이 바를 보면서 감상을 했거든요. 거의 그 절벽씬이 나오기까지 거의 이게 2시간 50분짜리 영화인데 1시간이 넘어서야 처음으로 절벽씬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거의 반 이상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어씬이 나오기 전까지 우리가 그냥저냥 뭐 지루하게 보거나 안심하면서 볼 수 있나?
그건 또 아니거든요. 내내 긴장하면서 봐야 되거든요. 그 전에. 연출의 힘이죠. 네, 그만큼 진짜 연출을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BGM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의 안 썼어요. 그러니까 쓰더라도 아까 채팅으로 계속 이런 장면에서 이런 평화로운 BGM 깔지 마라고 계속 절규를 했는데, 그 평화롭고 잔잔한 BGM을 깐다던가 아니면 아예 그냥 BGM 없이 그 현장 사운드로만 이루어진 그 장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것 또한 굉장히 긴장하게 만드는 맛이 있었다. 꼭 그 공포영화 보면은 좀그 전매 특허로 나오는 게 그 자극적인 장면에서는 막 빰빰 이런 효과를 줘서 깜짝깜짝 놀래키게 한다든가 이런 효과를 의뢰 대부분 많이들 쓰는데 그런 점프 스퀘어, 점프 스퀘어. 그렇죠. 그런 장면도 많이 쓰고. 근데 그런 씬을 단 한 군데도 넣지 않았다. 이 감독은. 단 한 번도 쓰지 않고도 이렇게 공포감을 조성을 했다라는 점에서 진짜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너무 잘 만든 것 같습니다. 그 놀랍게도 실제로 희생자들 죽이는 장면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러게요. 그렇죠. 그렇죠. 마지막에 마지막에 뭐 화장시키는 거 빼고는 뭐. 그 말고는 다 결과만 나오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그렇네요. 그리고 이 감독이 생각해보니까 전작인 유전에서도 성기 노출 씬이 나오거든요. 기억나시죠? 그쵸. 네, 마지막에 그 클라이막스, 그 시체, 목 없는 시체가 붕 날아갈 때 어둠 속에서 지켜보고 있던 인물들이 다 나체에 성기 노출이 되는데 이번 작품에도 성기 노출이 그냥 되네요. 이게 참 이 감독의 전매특권가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또 이제 이 영화를 해석하는 이제 큰 이제 줄기가 있는데 과연 이 플로렌스 퓨는 행복할까라는 게 좀 부분이거든요. 저는 행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처음에 이 영화를 번역하셨던 황석희 번역가께서 네. 처음에 이 영화 개봉할 때 힐링물이다 이렇게 힐링 로맨스물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올렸는데 그게 낚으려고 올린 게 아니라 실제 플로렌스 퓨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처음에 아까 뻐꾸기님 말씀하셨는 것처럼 첫 시작을 그 트라우마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네. 영화 후반에 가면은 그 화형식을 진행을 할 때 그 불에 타는 건물이 무너지는 장면과 플로렌스 퓨를 겹쳐서 보여줘요. 그래서 건물이 무너지면서 플로렌스 퓨의 입가에는 미소가 띄면서 이제 엔딩이 나거든요. 그 무너지는 건물이 저는 처음에는 그냥 그 멘탈이 다 무너져 버려가지고 실성한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 무너진 게 그 멘탈이 아니라 그 트라우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트라우마가 물론 정상적인 방법으로 무너진 건 아니겠죠. 어떻게 마약도 많이 복용을 했고 또 주변에서 일어나는 어떤 자극적인 사건들 때문에 아무래도 온전한 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무너진 트라우마였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화 초반 시작과 그 후반의 플로렌스 퓨의 멘탈을 이제 비교를 했을 때는 그 내면적으로만 보면은 좀 더 좀 평화롭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플로렌스 퓨의 관점에서만 보자면은. 근데 저도 이제 비슷한 관점인 게 사실 이 플로렌스 퓨의 가족들은 정말 좀 가족이지만 너무 끔찍한 기억만 주고 죽었잖아요. 맞아요. 이제 살해당했죠. 부모님은 죽고 자살한 건 이제 동생이고 이제 동생한테 살해당한 이 가족들은 너무 자기한테 쓸 수 없는 상처를 주고 갔단 말이에요. 맞아. 그런데 옆에 있는 주변 친구들이나 남자친구들은 도움이 안 돼. 괜히 이상한 얘기해서 막 토하게 만들고 계속 가족들 장면을 떠올리게 만들고 그리고 남자친구는 물론 이제 남자친구 거의 끝난 커플인데 그 전부터 그냥 계속 이제 이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되니까 이해해주는 척을 하는 거라고 네, 생각을 그렇죠. 했어요. 남자친구. 그리고 영화에서 결국이 물론 이제 정말 100% 자의는 아니겠지만 이 남자친구를 죽이는 걸 선택을 하잖아요. 이 플로렌스 퓨가 선택을 하면서 마지막에 웃고 있거든요. 불타는 걸 보면서. 그래서 그 장면에서 이제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이 영화에서 계속 남자친구가 약간 모질이거나 눈치가 좀 없거나 되게 약간 불성실한 사람이 자꾸 나와요. 그리고 이 남자친구를 죽이는데 그게 마치 정당한 것처럼 보여주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인공 마지막에 결국 선택까지 하게 만들잖아요. 공범으로 만드는 거지. 네, 공범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아마 플로렌스 퓨는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동화가 됐구나 이 사람들하고. 같이 미쳐가지고. 네, 또 생각이 든 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렇게 큰 걱정도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은 게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마약을 하죠. 일단 기본적으로 마약을 하고 그리고 사실 사람이 70이 되면 죽잖아요. 거기서는. 그쵸. 72살인가 일정 나이가 되면 죽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
뭐 그렇게 재산에 대한 것도 그렇게 없게 되잖아요. 재산 쌓을 필요가 없게 되죠. 그치. 네, 별로 그렇게 사과가 없게 돼. 거기서 뭐 딱히 뭐 다른 음식을 먹는다거나 그런 것도 않고 밖에 나가는 일도 거의 없는 거 같고 그냥 거기서 알아서 길러서 뭐 길러서 이렇게 자생하는 느낌이니까. 그래서 플랜스 퓨 같은 사람은 애초에 그런 거기서는 이제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 사람들과. 근데 이제 문제는 과연 그녀의 선택은 어느 정도까지가 그녀의 선택인가? 100%다 그녀의 선택이 아니라고 하긴 또 조금 애매하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물론 이제 약에 취해 있고 약을 계속 먹이긴 하지만 100%는 또 아닌 것 같은 느낌. 네, 언제 그렇죠. 100% 넘어갔냐면은 그 남자친구의 성관계 씬을 보고 절규할 때 주변에서 같이 절규를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야, 이 사람들이 나와 함께 울어주는구나라는 그런 충격적인 멘탈을 가지고 있을 때 주변에서 같이 단체로 막 울어주니까 거기에 넘어간 것 같고, 그 넘어갔다라는 거를 그 플랜스 퓨 개인의 목소리를 내고 있던 거를 주변의 목소리가 다 함께 묻혀버리는 걸로 이렇게 표현을 좀 해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장면도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저희 같이 봤었던 미량에 그대로 나오죠. 울고 있을 때 그 교회 사람들이 같이 울어주니까 전도연이 바로 교회로 넘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아마 그 지점인 것 같습니다. 카카님은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근데 영화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만약 서로 동의가 된다면은, 저런 삶의 방식이 자기가 죽음을 결정을 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뭐, 저기서 무조건 강제로 있어야 되는 게 문제지만은, 자기가 일정 나이가 되면은 자연으로 돌아가고, 그 방식을 저렇게 잔인하게 안 하더라도, 안락상식으로 하는 거는, 저는 한번 생각은 해볼 만한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 나도 좀 그랬어요. 저거 방식이 문제지, 개념 자체는 뭐 나쁘진 않은데, 이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 많은 사회 문제들이 사라지잖아요. 이게 일정 나이가 되면 사람이 죽는다고 하면. 근데 사실 개인이 이런 얘기를 사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아직 그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그렇기도 얘기를 할 수 하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 나이가 되면은 생각이 또 바뀔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저는 무조건 120살까지 삽니다. 최대한 오래 살아도. 근데 네. 이 영화는 참 대단한 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생각에 그러니까 뻗어나갈 수 있는 그렇지. 부분이 너무 많아요. 이 영화. 맞아. 네. 그래서 참 대단한 영화 같아요. 저는. 단순한 공포 영화가 아니죠. 네. 생각할 거리들이 많고. 그냥 저는 이제 드는 생각에 21세기에 거장들을 얘기하잖아요. 뭐 누구 뭐 우리나라 같은 뭐 봉준호, 박찬욱 얘기를 하잖아요. 21세기에 거론되는 영화 감독 중에 빼놓을 수 없는 한 사람이니까. 동의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영화라는 어떤 한 분야를 더 넓혀준 것 같아요. 이 감독. 저는 공포 영화 정말 안 보거든요. 거의 제가 원에서 본 공포 영화는 거의 없어요. 근데 이 영화는 뭔가 보고 나서 뭔가 정말 싫은데 너무너무 불쾌하고 싫은데 뭔가 이 감독이 또 영화를 만들면 또 보러 갈 것 같아요. 정말 보러 가기 싫으면서 보러 갈 것 같아요. 굉장히 뭔가 마성의 매력을 가졌다고 해야 되나? 지금 제가 얘기하면서 보니까 장편 영화는 유전이 처음이었고, 그 다음이 지금 개봉한 최근작이 미드소마고 2019년도에, 그리고 올해 한 편이 개봉 예정이 되어 있네요. 기대해봅니다. 요거 하면은 무조건 저희 오픈런 한번 하시죠. 개봉 첫날. 그 전작 영화에서 저는 그 장면 기억나거든요. 네. 그 다락으로 막 쫓아올라오잖아. 귀신 같은 애가. 와, 나 그 장면 지렸는데, 완전히 지렸는데. 딱따구리 씬도 지리고, 저기 벽 기어다니는 장면도 지리고, 마지막에 그 자기가 공중에 뜬 상태로 자기 목을 자기가 자르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그 단두하듯이 자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칼로 촘촘히 찔러서 자르잖아요. 장면 하나하나가 진짜 다 지리죠. 제정신인 것 같진 않아요. 진짜 제정신이 아니야. 제정신은 아닌 것 같아. 근데 그 목은 그렇게 자를 수 있다 쳐. 근데 그렇게 잘린 목을 가진 몸뚱이가 날아가서 그 오두막으로 들어가가지고, 야, 그것도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지? 평소에 진짜 머릿속에 뭐가 들었지? 네. 지금 이 감독의 차기작의 주연이 호아킨 피닉스네요? 와켄 빈식스가. 네. 너무 기대해봅니다. 장르가 뭔지를 모르겠는데, 개봉하면은 저희 이것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감독이 확실히 이 영화도 그렇고 전작도 그렇고 뭔가 가족에게 그다지 좋은 감정이 있진 않은가 봐요. 왜 이렇게 자꾸
가족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그래요. 인류애가 박살난 성공. 뭔가 이렇게 가족 관계 되게 불우했나? 뭔가 이렇게 부모님 이렇게 때렸나? 이렇게 폭력적이었나? 카카님은 요 영화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전 너무 재밌게 봤고, 이건 다른 스타일로 다시 한 번 더 만들어도 재밌을 것 같아요. 다른 감독이 똑같은 내용으로 스타일 다르게 해가지고. 박찬욱이 만들면은 좀 비슷한 결로 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박찬욱 괜찮죠. 저는 이제 이 영화 보고 제일 생각나는 감독이 박찬욱이긴 했어요. 저랑 통하셨다. 뭔가 비슷하면서도 다른 느낌? 미장센을 되게 잘 쓰죠. 예, 예. 진짜. 그리고 굉장히 미학적이잖아요. 음, 특히 이번 영화에서. 맞아. 점도 박찬욱도 좀 똑같은 비슷한 것 스타일이기도 하고. 근데 메타포 뭔가- 잘 쓰는 것도 비슷하고. 사실 이 감독이 되게 좋은 능력인 게 사실 이 배우들이 뭐 플로렌스 퓨 이 당시에도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빼면은 유명했죠. 그렇게 유명한 배우들도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 뭔가 어서 본 것 같긴 한데 이름을 잘 모르는 배우들만 이렇게 쭈루룩 나와가지고 맞아. 그래서 더 신선하기도 하고 더 무섭기도 하고. 그 플로렌스 퓨 남자친구는 얼핏 스타로든가?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느낌? 스타로드랑 그러니까 뭔가 좀 닮았는데. 저런 미국인은 뭔가 많이 있을 것 같은 느낌. 맞아. 그리고 근데 잘 만든 거 보면은 유명한 배우 쓰면 안 돼요. 그렇지. 그러긴 하죠. 대부분 그거는 공식이에요. 대학비도 많이 들어가지만. 그러구나. 그렇지. 그리고 제가 이 감독님 검색을 좀 해보고 있는데, 그 프로필 사진이 굉장히 익살스럽게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을 또 해놓으셨네요. 영화는 굉장히 가정적인 사람일 수도 있다. 이렇게 영화는 이렇게 찍어놓고, 사진은 이렇게 찍어놨네. 부산은 그런 걸로. 네, 그리고, 이거 어떻게 말로 설명이 안 되네. 제가 보진 않았는데, 유튜브에 이 감독이 만들었던 단편이 아마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딱 이렇게 무서울 것 같아서 보진 않았는데, 그랬다고 들었습니다. 이토준지도 그랬잖아요. 나는 귀신을 믿지 않는다. 가식적인 사람이네요. 그쵸? 그러고. 그런 걸 만들면서 이게 영화가 너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뭐랄까 저희끼리는 좀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더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좀 더 재밌었을 것 같다라는 좀 아쉬움도 좀 드네요. 그렇습니다. 너무 좋은 영화인데 이게 시간도 시간이고 또 사람들한테 그런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좀 다시 보기 싫다 막 이런 이미지가 좀 있어서 영화도 그런지 좀 영화죠. 많이 참여를 이번에는 못 해주신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막상 감상을 한 저희는 너무 재밌게 봤다. 그죠? 그거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소대가리님 올라오실 수 있으면 이 작품에 대해서 한마디 청하고 진짜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말씀만 드리면은 저는 이 영화의 공포는 관계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광기에서? 아니요. 관계의 불신에서 나온다고. 관계의 관계. 불신에서. 네. 요거는 저희 얘기가 안 됐던 관점인데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깔고 가는 게 뭐냐면은 가족을 못 믿잖아요. 그치. 그러고 나서 비극을 맞이하죠. 맞아요. 그러고 나서 기대할 때라고는 남자친구밖에 없는데 그 남자친구도 결국엔 거기 가서 이제 그런 행위를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직접 목도하게 되죠. 맞아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막 그 오열하는 그 여자 주인공한테 마치 감정이입한다든지 같이 울어주는 뭐 그런 장면도 있고. 그 시종일관 내내 얘가 나 배신 때리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 그게 음악하고 너무 잘 어우러져서 뭐 잔인한 장면들 나오고 하지만 사실 그렇게 막 이게 너무 무섭다 이런 느낌은 안 들거든요. 진짜 무서운 거는 언제 누가 나 배신할지 모른다는 그 불안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봐서는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에 관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누군가와 관계에 맺고 있지만 그 관계라는 게 얼마나 아슬아슬하고 불안정한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생각해. 미드소마를. 그 전작인 유전에서부터 그 이야기는 쭉 이어져 오는 것 같아요. 역시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찝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대가리님. 이렇게 좀 처음부터 함께 했으면 좀 더 풍성한 얘기가 됐을 것 같은데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나눴던 대화 내용은요, 편집되어서 유튜브와 각종 팟캐스트에 업로드 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화 같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 작품을 보고 나서 영화 같은 밤 되라고 하기가 되게 죄송스럽네요. 큰일 나네. 아까워.